조병현입니다. 서울의 소리 바른역사교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제6편 단재의 신세계 시작하겠습니다. 단재 문학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목이 좀 잠기고 오늘 또 다른 강의가 있고 해서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단재 문학을 얘기하는 시간이라 모자를 써도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얘기할 때 그 앞에 붙는 다양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언론인, 애국계몽가, 독립운동가, 민족주의자, 역사학자, 무정부주의자, 그 중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문인이 되겠습니다. 문학가로서도 단재 선생님은 많은 작품을 남겼다는 것이죠. 우리 안자산 선생님은 조선 문학사에서 무생에는 단재의 아명이죠. 이름이 강호에 선전하여 문예가 혁혁한 자는 신채호라고 하면서 문학성을 높이 평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재는 일제강점기에 강제적으로 병합이 되자 바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해, 북경 등지에 머물면서 독립운동과 역사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많은 작품들을 창작했으나 발표할 지면을 얻지 못해서 상당수가 유고로 남아있는 원고 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재가 일본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 만리장성이 네 것이냐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박용태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사실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박용태의 이름으로 발표된 사실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고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6년도에 상해에 이제 단재 선생님을 기리는 신채호 학사를 세우자 이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 이석중을 비롯해서 우리 이제 조선 사람이죠. 한국인 정화암, 유자명 선생 등이 이제 신채호 학사를 설립하고 유고집 발간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 발기문에 보면은 한평생을 민족 해방과 민족 문화 확립 발전에 헌신하였다. 이렇게 단재 학사 건립에 대한 기사가 1946년 4월 9일자 동아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발기문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는 걸로 미루어 봐서도 단재의 문학 작품 활동은 왕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여기 아주 귀한 그림인데 단재 신채호 선생 주체 단재 학사에서 이제 제23주기 추도식을 하면서 발간한 그런 이제 책자 중에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에 신채호 학사를 건립을 해서 활동을 잠깐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신채호 학사가 없죠. 그래서 제가 단재학을 확립을 하고 단재 선생님께서 활동하셨던 상해, 북경, 블라디보스톡의 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신채호 학사도 복원을 하고 유적지에 기념관도 짓고 하는 사업을 제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이렇게 유고도 많고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기 위한 것임을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병민 총장님은 연변대학교 총장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분에 의하면은 단재 선생님 유고가 전부 다 북한에 3분의 2분의 1이 북한에 다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작 소설 용과 용어 대격전 그 친필 원고도 평양인민대학습당에 소장이 있다고 안내를 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교에 박사 공부하러 가서 우연한 기회에 인민대학습당에 이 단재 원고가 있는 걸 발견하고 거기서 죽치고 앉아서 육필로 가피를 해서 받아와서 우리한테 전한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단재 선생님의 유고 원고들은 1962년대 초에 이제 평양의 국립도서관 서고에서 우연히 발견이 됩니다. 김책공업대학교 연구사가 거기를 방문했는데 큰 주머니 안에 뭔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단재의 유고 원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교 어문연구소의 주영걸 교수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관계 연구원들이 이 유고 정리 사업에 착수를 해서 1966년도에 북한에서 용과 용의 대격전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나중입니다만 우리 남한에도 북한의 그 원고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또 북한에서 그렇게 발간된 것을 뒤에 알고 그걸 저희들이 다시 저술을 해서 편역을 해서 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과 용의 대격전은 말로만 떠돌던 단재 유고의 실체를 확인해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문학계의 빈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게 된 것이죠. 유고의 발견은 언론인 또는 역사학자로 알려졌던 신채호가 끊임없이 문학활동을 한 문인 내지 작가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쪽에 있는 이 그림이 용과 용의 대격전에 대한 단재 스님께서 직접 쓰신 육필 원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북한 인민대궁전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고 작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반이 북한에 있으니까 단재 작품들이 얼마나 어떻게 많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청주대학교, 한남대학교 우리 교수님으로 계셨던 박정규 교수님께서 단재 시를 많이 모아서 시집을 펴내셨습니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시집과 단재 신채호의 시선집을 내셨고 바로 여기에 있는 책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 시선집 해가지고 모아놓은 시가 150편입니다. 150편의 시를 묶어놓은 게 이 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단재 신채호 전집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거기 제8권의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8권 문학 작품 중에 보면 단재 시 부분을 할애를 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시를 여기 전집에도 실어 놨습니다. 요게 바로 제7권 단재 신채호 전집 제7권 문학 부분이 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발행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의 시선집에 그 목차들은 보면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1부에는 첫 번째 시 한나라 생각부터 시작해서 너의 것, 새벽의 별, 이날 이 시는 150행
150행 시로 한 10장에 걸친 아주 장편 시가 됩니다. 우리나라 역대 인물들, 우리가 패망을 한 그날에 그날을 이제 이날로 상정을 하고 우리 역대 인물과 세계 인물 역사 이런 것을 쭉 장편 대서사시로 엮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쭉 살펴보면은 뭐 제목은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단재 신채호 시선집 이 책을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찾으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금과옥조 같은 좋은 시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빗소리를 듣고 가면을 저금 이런 것도 있고 금강산 뭐 백두산 가는 길 뭐 여러 가지 고향 북경에서 얼품 뭐 이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뒤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대표 시 우리 청고송부터 시작해서 북경에서 얼품 우엄이죠. 북경 우엄이 되겠습니다. 우엄은 우연히 얽힌 시, 자연스럽게 저절로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서 얽힌 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우엄. 수은 최재우 선생님께서도 우엄의 시를 많이 남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서를 읽고 백두산 길에서 이런 제목의 시들도 아주 우리가 읽어볼만 합니다. 그리고 무궁화의 노래, 태백산 노래, 을지문덕 노래 이런 영웅 인물을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실어서 성화를 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는 앞에는 한시 이 성격의 시라면 2부는 순 우리 한글로 지으신 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시가 한나라 생각입니다. 한나라 생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좋은 시들이 독립가도 있고 독립자유의 노래 이런 것도 있고 봄비가 부슬부슬 아주 서정적인 시도 우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재의 대표적인 시 우리 청고송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시나 이런 문학의 전문가가 아니고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시에 대한 해석이나 시의 그 깊이 의미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쭉 시를 보고 또 좋다고 생각되고 또 쉬운 시 또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시 몇 가지를 골랐습니다. 그 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고송입니다. 청고송은 이제 하늘 북 소리라는 의미죠. 그래서 왼쪽에는 한문으로 오은 줄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한문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걸 적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풀어낸 시를 여기에 자료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글로 이렇게 풀어 쓴 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고송은 단재 사당 청주에 단재 사당 묘소가 있는데 거기 가면 단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앞에 돌에 크게 이래 새겨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새겨 놨습니다. 나는 하늘북 치는 법을 알지 능히 슬픔과 분노를 담아낸다네. 슬픈 소리 비장하게 노한 소리 장중하게 2천만 민중 불러 일으켜 세워 끝끝내 의연히 죽을 결심으로 조정을 빛내고 강토를 수복하리니 오랑캐 섬에 피 남김없이 썰으다가 나의 하늘 북에 제사 지내리라. 좀 결기가 있고 좀 무거운 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재 스님께서 북경에서 잡지를 발행을 했는데 그 잡지 이름이 이제 청고입니다.
청고 거기 잡지 제1권 제1호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 건두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21년 1월에 발행을 한 것입니다. 단지는 1921년 1월에 청고라는 잡지에 이제 이 청고송을 지어서 실었습니다. 청고송은 하늘북을 치는 노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늘북 치는 법을 알지. 능히 슬픔과 분노를 담아낸다네. 슬픈 소리 비상하게, 노한 소리 장중하게, 2천만 민정 불려 이렇게 세워, 이렇게 우리 민족 정신을 북돋고 감동을 줘서 일본을, 섬나라 일본을 쳐 부수자, 이런 결기가 보입니다. 오랑캐 섬에 피 남김없이 썰으다가 나의 하늘 북에 제사 지내리라.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기도 하죠. 아주 결기가 가득 찬 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청고라는 이 단어는 이제 불교 용어죠. 천인의 마음을 북돋우며 아수라를 겁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제가 이렇게 청고라고 쓴 이 한마디가 우리 2천만 동포의 가슴에 천둥 번개가 되었습니다. 꺾이지 않고 주저 앉았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우리한테 힘을 주었던 것이죠. 선생님은 여성 감옥에서 비참하게 쌀쌀한 아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순국을 했지만은 끝내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이 단제의 하늘북 소리, 민족 혼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시는 제목이 없습니다. 무제입니다. 여러 가지 시상이 떠오르고 글을 썼는데 이 시에 적당한 이름을 제목을 붙일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대개 시의 제목을 이제 무제라고 붙이죠. 그래서 이 시는 우리 박정규 편저 좀 전에 소개했던 이 책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에 실려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고국의 문물은 모두 예전 같아서 무능한 풍류에 선풍을 쓰지 않는다네. 봉우리의 나무는 울창하여 특별한 경계를 이루었고 길게 흐르는 물 피어나는 안개, 날씨 또한 선을 하다네. 향수원인 월나라 새는 바야흐로 꿈을 꾸고 시시머린 오나라 누에는 막 잠에 드는구나. 읊기를 마치고 읽는 것을 모아 이야기거리로 삼으니 한가한 사람의 취미가 참으로 유유하다네. 이렇게 읊었습니다. 이 시는 시조 형식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당초에는 조선일보에 1931년도 12월 27일 날 조선의 역사 우리 대가 단제 옥중 해경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1931년 12일 차에 단제 옥중 해경기가 실려 있는데 그 안에 같이 수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신용우 선생님에 따르면 이 시는 단제가 17세 때 지었던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집에서 지었던 시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보면은 얘기가 월나라 새는 바야흐로 꿈을 꾸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는 월조라고 나오죠. 월조라고 나오는데 이 월조는 이제 원나라 새라는 거죠. 월조는 원나라 새입니다. 그래서 문선 고시에 험하는 북풍을 의지하고
월조는 남쪽 가지에 깃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월조가 바야흐로 꿈을 꾸고 한다는 얘기는 월조를 통해서 꿈에도 그리는 고향을 그리워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오려 정인면이라 했습니다. 시오려 정인면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오잠이 있죠. 오잠. 예. 오잠은 한문 그대로 얘기를 하면 이제 오나라 누에는 한문으로 하면 이제 오잠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오잠은 오나라 누에라는 이제 의미인데 당시에 오나라에는 양잠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양잠을 이제 오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누에가 잠을 잔다고 한 것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새 창작을 멈춘다. 시 창작을 멈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1917년도니까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 이제 한참 신민회부터 시작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 동제사 활동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서는 이제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창작을 잠시 멈추고 이제 다른 큰 일을 이제 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나타낸 글로서 이것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또 한가라 한 사람 친미가 참으로 유효하다 이러한 표현을 쓰면 지금까지 문학 작품을 쓰고 시를 쓰고 한 것은 지금 이제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무장 투쟁론이나 아나키스트나 이렇게 이제 사상적인 정신적인 변화기를 겪고 있는 그런 이제 심정을 표현한 시이기 때문에 아마 적당히 제목을 붙이지 못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서분입니다. 서분. 분함을 적는다는 얘기죠. 서분, 분함을 통곡한다. 분함을 적는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헛된 소리 본시부터 대경에 있지. 진시황 불한번 잘도 질렸네. 한스럽다 그날에 다 태웠고 다 못 태우고 한나라 때 복생이 또 있었구나. 한나라 때 복생이 또 있었구나. 이렇게 읊었습니다.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고 자기의 경험을 이것은 적은 것입니다. 이 시는 친목이라는 잡지에 8월호에 실려 있는데 1907년도에 작품이 됩니다. 이 1907년도에는 단재희 선생님께서 이제 성균관에 박사로 이제 공부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를 가는데 밤늦게 삼청동 이동 4호 집으로 가는데 어느 집 창문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거기에서 글 읽는 소리가 책 읽는 소리가 들려서 단재희 스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살며시 가보니까 안에 노인네가 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단재희 스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이제 무슨 책을 읽느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방에 아주 옛날 책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러보니까 보지도 못했던 아주 귀한 책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다른 그 주인은 책을 읽고 단재 스님은 그 책을 끄잡아내가지고 쭉 읽었습니다. 단재 스님이 책 읽는 것은 요 사이로 치면 복사기 스캔하는 겁니다. 책장을 쭉 넘기면 그대로 입력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읽고 주인장 책 잘 읽고 갑니다.
이 말만 하고 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누굴까? 왜 와서 이렇게 책을 읽고 뭐 다른 대화도 없이 저렇게 가는 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좀 의아심을 가지면서 일단은 단재 선생은 그 집에서 나왔는데 얼마 후에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집이 다 타버리고 없어. 그래, 며칠 전에 여기 와서 책을 읽었던 집인데, 이상하다 싶어서 그 주인장을 찾으니까, 이제 주인장이 집에 불이 탔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책이 있었는데, 아주 귀한 책이 있었는데, 책이 다 타버렸다. 그래서 그 책이 무슨 책이냐 하니까 이런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때 단재 선생님께서 읽은 책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책을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책을 그대로 다시 썼습니다.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무엇인지는 지금 이제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그렇게 단재 선생님이 그 경험을 여기에 실어서 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시황 불 한번 잘 돋지는데 분서갱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진시황이 분서갱류를 다 했는데 한스럽다 그늘에 다 못 태우고 다 태웠는데 사실은 그런데 복생이라는 사람이 복생이 또 있었구나. 한나라 때 복생이 또 있었구나. 자기와 같은 복생이 또 있었구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이제 분서갱류를 한 그 이후에 복생의 나이가 그때 90세였습니다. 90대에 그 상서를 애울 수 있어서 이를 이제 복원을 해낸 사람이 바로 복생입니다. 복생이 그 분녀갱수 때 없어졌던 태웠던 그 상서를 다시 그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복원해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나라 그 복생은 제나라 사람으로서 이름은 성이요. 일찍이 이제 진나라 때 박사가 되었죠. 그 겪어온 과정이 단재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나라 문왕 때에 일찍 진시황이 불태워버린 상서를 널리 이제 구했던 바 그때 복생이 이제 나이가 90세였지만은 젊어서 읽었던 그 상서를 능히 다 애울 수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다 읽어주어서 그것을 이제 복간을 한 것이죠. 지금 전해지는 상서가 바로 그때 이제 복생이 이제 복원을 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삼청동에서 겪었던 그 이야기를 진시황의 분서갱류 때 그것을 복원해낸 복생에 빗대어서 이제 분함을 적는다라고 이렇게 시를 남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는 가을밤에 이제 회포를 적음입니다. 제목에는 추야 이제 수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을밤에 해포를 적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로운 등불 가물가물 남의 시름같이 하며 일편단심 다 태울 때 내 맘대로 못하려라. 창 들고 달려나가 나라 운명 못 돌리고 무지러진 붓을 들고 천구 역사 끄적이네. 이역방랑 10년이라 수염에 서리치고 병석에 누운 깊은 밤에 달만 누각에 비쳐 드네. 고국의 농어해 맛 다 좋다. 이러지 마라. 오늘은 땅이 없거늘 어디다 배를 멜고. 참 가을밤에 누워서 우리나라가 없어지고 또 10년 동안 이렇게 중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 고향에서 먹던 이제 농어 참 맛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땅도 없다. 어디 내 이 한 몸 누일 데도 없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이 시는 1922년도에 지은 겁니다.
그래서 임술 추작이니까 임술년이 바로 1922년이 됩니다. 그때 우리 단재 스님 나이는 이제 43세 정도 되었습니다. 43세 때 그 참 쓸쓸하게 객지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 신세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제 쉬은 시입니다. 여기에서 일편단심 다 태울째, 여기서 일편단심의 단심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등불의 심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등불의 심지는 단재 선생님이 나라에 대한 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충성심이 이제 다 타가니까 그것도 이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는 것이죠. 창 들고 달려나가 나라 운명 못 돌리고, 창 들고 달려나간다는 얘기는 창으로 해를 거꾸로 되돌린다는 말입니다. 세월을 되돌렸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는 것이죠. 중국의 전국시대 때 이제 요양공이 있었는데 이제 한나라와 더불어서 한나라하고 이제 싸울 때 한참 이제 전쟁이 이제 무르익어 갈 때 해가 저물어서 빨리 저 적군들을 쳐 부숴야 되는데 해가 저물어서 이제 더 전투를 하지 못할 이런 이제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창을 들어서 해를 가리키면서 그 해를 90리나 뒤로 되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고사에서 따온 문구가 됩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국운을 다시 되돌려 놓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지금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타국에 와서 가을밤에 이렇게 홀려 누워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나라에 충성을 하려도 나라에 충성할 길도 없고 또 우리 국운을 다시 역사를 되돌려 이제 놓을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면서 뒷구절로 가면 이제 고국의 농어회 맛이 좋다락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뭐 진짜 뭐 농어 먹는 얘기겠습니까만은 이 얘기도 이제 중국 고사의 진나라 때 장안이 고향의 이제 장의해가 먹고 싶어서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간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 이제 고사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단재 선생님께서 차용을 해서 거기로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진나라 때 그 선비는 고향에 농어회가 먹고 싶어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은 이내 몸은 그 고향에 맛있는 농어회를 먹으러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고향이 없다.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원래 용과 용의 대격전에 실리는데 그 원문에는 보면은 이제 제4구에 시반 친사라는 이런 이제 각주도 이제 자주도 이제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가을밤에 누워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나라의 충성과 미래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시는 정별이자 기당 안국태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안국태라는 사람을 이제 상해에서 보내면서 그 작별의 인사를 시로서 쓴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자기와 같이 이제 자기와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그 사람을 이제 그리면서 이제 읊은 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람 불어 티끝 먼저 가득 찼는데 그대 홀로 쓸쓸히 동으로 가나.
눈 내리면 칼을 들고 현경 이야기, 봄이 오면 왕건태조 건국 이야기, 등불 아래 임진 역사같이 초할제, 노인들은 가본년을 이야기했지. 한 칼로 외적 썰어 안정한 뒤엔 달밤을 숲속에 누워 검은고 떴세. 이렇게 친구를 그리면서 시를 썼습니다. 눈 내리면 칼을 들고 현경 이야기. 이제 현경 이야기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현경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현경은 이제 원래 제나라 사람입니다. 제나라 사람인데 뒤에 연나라로 들어가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날마다 저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또 금도를 얘기하며 지나다가 연나라 태자의 명을 받들어 진시황을 죽이려다가 실패해서 사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봄이 오면 눈 내리면 칼을 들고 현경 이야기, 무장 독립 투쟁, 일본의 칠가살 친일을 하고 또 반역을 하고 이런 7가지 죄를 지은 사람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척살을 하고 또 아나키스트 의열단과 같이 이제 무장 독립 투쟁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진시황을 이제 죽이려다가 실패한 그런 이제 무용담 얘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그 안태국하고 그렇게 나왔던 것을 이제 회상을 하는 것이죠. 봄이 오면 왕건 태조 건국 이야기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죠.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 태조의 이야기, 왕건 태조의 이야기는 여기에 이제 왕건 태조의 건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고려 태조 왕건의 그 아버지 이 왕제가 이제 공령에다가 집을 지었죠. 집을 짓고 있는데 이제 도설국사가 스님이 지나가면서 태조 왕건 부친한테 얘기를 하죠. 어째서 벼를 심을 때에다가 콩을 심느냐. 벼를 심어야 되는데 왜 콩을 심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물었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까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 제왕이 될 사람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해서 이제 태조 왕건의 부친이 거기에다가 집을 짓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태조 왕건을 낳았습니다. 그곳에서 낳아서 왕건이 이제 고려를 건국을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용담과 우리가 여러 얘기들을 과거 그런 위인전 건국 이야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독립 평화와 민주가 공화가 넘쳐나는 이런 이제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이제 의지들을 이제 불태웠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날이 오면 외적들을 한 칼로 다 썰어서 우리가 독립이 되고 하면 달밤을 숲속에 넣어 진짜 평화롭고 자유로운 데에서 우리가 검은고를 떨으면서 우리가 옛날을 얘기하자는 이제 그런 이제 시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경에서 읊은 시입니다. 북경에서 읊은 시인데 이것은 이제 북경 우엄이죠. 앞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엄은 어떠한
계기로 어떤 시를 짓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은 시가 아니고 갑자기 떠오르는 것을 그냥 시상이 떠올라서 그냥 적은 시, 우연히 적은 시, 예, 그게 이제 우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북경우음이라고 한 것은 이제 북경에서 지었다는 얘기죠. 우리 수은 최재우 선생님께서도 동경대전에 보면 우음이라는 시가 두 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주 의미 깊은 시로서 아주 시인으로서 천부적인 이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지을 수 있는, 아니면 그러한 영감, 계시 이런 걸 받아서 적을 수 있는 이제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한 밤 등 아래서 불 돋우고 앉은 것은 여섯 경신 밤새는 것, 그것 때문은 아니라네. 재주 없어 후손으로 못하는 것 부끄러워 잡념이 없었다면 전생 일을 깨달을 걸. 세상 인심 야박하여 손대기도 어려워라. 봄이 오니 무슨 소리 들리는 듯 하건만은 하루아침 빈부가 이리도 다르는가. 친구도 변하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이렇게 북경에서 우연히 밤에 시를 한 편 또 써서 남겼습니다. 여섯 경신이죠. 육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섯 경신은 밤에 잠을 않는다는 의미죠.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걱정거리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신날에 엿새 동안을 잠을 자지 않으면 불로장생한다는 이제 도가의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 도가의 얘기를 빗대서 경신날에 여섯 밤을 지새우면서 고민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느냐, 후손으로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후손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여기 이제 원문에는 후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후사로 나와 있습니다. 후사로. 이 후사를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것인데, 뒤에 죽은 자, 그렇게 후손이죠. 뒤에 죽은 자니까 후손을 얘기합니다. 그 뭐 후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후손의 뜻으로 쓴 건데, 원래는 이제 공자가 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사람들, 선조들이 지킨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한 이 이제 안타까움에 엿새 동안 밤을 지새우면서 이제 그런 고생을 이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우연히 읊은 시지만은 이 시에서도 우리가 같이 이 독립 혁명 또 우리가 의병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변절해 가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안타까움을 얘기한 것이죠.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 춘원 이강수 최남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단재 스님과 아주 친하고 또 가까이 지냈고 또 이런 문학적으로도 잘 통했지만은 그런 분들의 어떤 이제 변심, 친일 행적 이런 것을 빗대어서 적은 그런 시로 이해가 됩니다. 친구도 변하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왜 변하고 왜 그렇게 변질되는지 밤 새워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제 한다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는 신채호가 이화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한테 이제 준 작별시가 됩니다. 이 화사는 이광구 선생님의 호입니다. 단재 스님과 같이 광복회에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영경에서 북경이죠 지금 영경에서 이제 헤어질 때 그때 쓴 시가 되겠습니다. 육필 원고가 여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풍진의 웅장한 뜻을 품고 원유편을 읊다가 칼을 잡고 뛰면서 산을 내려올 때로다. 하늘을 닿은 형극의 앞길을 알겠고 눈이 닿는 안개 낀 물결에 가는 배가 있도다. 공업이 늦은 때라고 넓적다리 살에 울지 말라. 욕심이 싹 드는 곳에 갈매기를 놀래기 쉽구나. 석다산에는 아직도 얼찌굴이 있으니 이웃집 백척 누각을 향하지 말라. 이 시는 뭐 제가 해석할 때는 아주 상당히 의미가 깊은 시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제대로 해석하기가 어려울 만큼 어려운 시인데 몇 가지 여기 나오는 것들만 한번 살펴보면 풍진의 웅장한 뜻을 품고 원유편을 읊다가 하는데 원유편이 있습니다. 원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원유는 이제 원유부를 말하는 것이죠. 예. 위나라 맹식이라는 사람이 지은 작품이 바로 원유부가 됩니다. 예. 이 원유부에 보면은 이제 구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구런이 불우하여 호소할 곳이 없어서 신성과 함께 천지를 이제 유력한 일을 다닌 일들을 이제 노래한 것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악부 시집하니 잡곡 가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원유가 그렇게 나옵니다. 원유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따온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재미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넓적다리 살에 울지 말라고 한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공업이 늦은 때라고 넓적다리 살에 울지 마라. 이 넓적다리 살이 왜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가. 이게 이제 저도 내용을 한번 찾아보니까 삼국지에 보면은 이제 장비 유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유비와 유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비가 유표한테 이제 의탁해서 지낼 때 이제 말을 타지를 안 해서 훈련을 안 해서 전쟁을 안 해서 넓적다리에 살이 많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 세월을 보내면서 공명을 이루지 못한 것을 이제 개탄을 한 그때 그 심정 상황을 이제 상황이 고사에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인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안일하여 공명을 이제 공업이라고 나오죠. 공명을 이룰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을 한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큰 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 광복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유비가 전쟁에 안 나가고 유포한테 의탁해서 살 때 말을 안 타서 넓적다리에 살이 그렇게 붙은 것을 이제 한탄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지내고 있는 이런 데 대한 그 이제 한탄하는 그런 이제 심정을 읊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위 욕심이 싹 드는 곳에 갈매기를 놀리기 쉽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중국 고사에 보면은 갈매기를 좋아해서 늘 함께 노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의 그 아버지가 갈매기를 잡아 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갈매기를 잡으러 그 다음날 가니까 그날은 이상하게 갈매기가 오지를 안 했습니다. 그것을 단재 스님께서는 기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기심이라고 표현한 것은 갈매기를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갈매기를 잡아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갈매기를 잡으러 갔는데 가보니까 갈매기가 오지 않아. 그러한 마음을 읊었던 것은 쓸데없는 또 허무맹랑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준비론이라든지 외교론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제 우리가 허무맹랑하게 그 뜻만 쫓아서 우리가 광복을 이룩하겠는가.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오로지 의열단 선언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도 그 일본은 무장으로 무력으로 때려잡아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우리 단재 선생님의 마음이 그대로 잘 서며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석다산에는 아직도 을지굴이 있으니 석다산은 저 평양에 있는 산입니다. 석다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석다산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이 바로 을지문덕이 태어난 동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을지문덕이 태어나서 그 자란 곳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을지굴이 아직도 있으니 이웃집 백천누가를 향하지 마라. 을지문덕과 같이 구국의 정신, 나라의 정신, 충성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웃집 백천누가를 향하지 마라. 다른 데 뜻을 주고 친일이나 일본이나 그런 경거망동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아라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각심을 불려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이제 우리 이충구 선생님께서 그 이제 번역한 그 은행록에 보면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영경에서 이화사의 기국을 이제 전송하면서 단재 스님께서 북경 법자평 호동에서 적어서 전해 준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 있고 연행록에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의 이 한시와 관련된 시조와 이렇게 몇 편을 훑어봤는데 제가 시에 대한 식견이나 이런 게 풍부하지 못하고 또 단재 시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공부를 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좀 쉬운 그리고 또 제가 알 수 있는 내용들만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감히 제가 단재 선생님의 시를 논한다든지 얘기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뭐 제가 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오늘 이 시를 소개해 주면서 제가 읽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책에 나와 있는 그런 해설이나 내용들을 제가 그냥 이제 안내 정도 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 좀 이제 쉬운 시죠. 요거는 순수하게 한글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지은 시의 좀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입니다. 한나라 생각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들도 아주 유명한 시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또 읽고 또 애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곳에 정보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 너는 내 사랑, 두 사랑 사이 칼로스 배면 고우나 고운 핏덩어리가 줄줄이 흘러 내려오리니
한 주먹 덥석 그 피를 지어 한나라 땅에 고루 뿌리리 떨어지는 곳마다 꽃이 피어서 봄맞이 하리. 이렇게 한나라 생각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는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시는 구행이 아니고 15행시입니다. 그래서 15행시로 제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슬래시를 꺼놓은 게 원래는 줄이 바뀌어서 15행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보면은 15행으로 되어 있는데 최고 먼저 이걸 시집에 활자를 해서 실으면서 지면 관계상 이렇게 편집하면서 구행으로 이렇게 줄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잘못된 것은 이 시를 소개한 교과서나 또 문학 연구서에도 모두 이렇게 15행시로 9행시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앞에 사람이 써놓은 것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사항에 보면은 칼로스 배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칼로스로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칼로서 배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로 보면 칼로스 배면도 나와 있고 또 어떤 데는 칼로석 배면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서 배면, 칼로스 배면, 칼로석 배면 저희들이 볼 때는 비슷한 표현이지만은 원문에 최고 가깝게 해석을 하려면은 요것도 칼로스가 아니고 칼로서 배면이 맞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6행에도 보면 핏덩이가 했습니다. 여기에 핏덩이가. 그래서 이게 원래 1행이 오음들로 되어 있죠. 오음절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여기에 다 오음절인데 핏덩이가 해버리면 오음절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원문에도 보면은 핏덩어리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이죠. 또 제 10행에 보면 한 주먹 덥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원형시에는 보면은 한 주먹 덥석이 아니고 덤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덤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덥석이 아니고 덤석으로 고쳐 쓰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박정기 교수님께서 실은 이 시선집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설을 해놓은 거 보면 이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또 제 13회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고루 뿌리리 되어 있습니다. 고루 뿌리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형시에는 이제 이 청류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고루 뿌리자가 맞는 표기라고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맞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는데 우리 단재 시를 제가 평가한 게 아니고 다른 우리 문인들이 이렇게 평가해 놓은 것은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단재는 시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제 전개하면서 감흥이나 비탄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더 나아가서 논설 전체가 한편의 시가 됩니다. 논편을 쓰는 걸 시적
맛을 가미를 해서 쉽고 아주 또 운율에 따라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썼다는 것이죠. 이날이라는 시는 205행입니다. 아까 제가 150행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일일이 다 세워서 이렇게 보니까 205행입니다. 아주 굉장히 긴 장편시죠. 이것은 인물과 사건과 역사 등을 소재로 해서 한편의 서사시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는 육체와 영혼을 모두 조국에 바친 애국 시인입니다. 단재는 시를 위한 시는 쓴 적이 없습니다. 단재는 시인과 시인이 분리되지 않고 시적 자아와 시인이 하나가 된 총체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시는 장렬한 기상이 높고 시원한 기세가 살아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최근에 좀 옛날 자료들을 살펴본 것은 단재 선생님에 대해서 MBC에서 1982년도에 8.15 특집으로 단재 선생님의 일대기를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한입니다. 90분짜리 2부작입니다. 1883년도에 제10회 한국방송대상을 받았지요. 단재의 마지막 여순 감옥에서의 그 비장한 죽음에서부터 이 드라마가 처음 시작이 되는데 일대기를 편년체로 아주 담백하게 그려냈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정길 선생님이 이 주인공을 맡았고요. 강제토 대항비를 답사하고 상고자 연구하는 그 고난의 행군을 잘 묘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에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렸던 한나라 생각도 이 드라마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감동을 주는 장면입니다. 예. 한나라 땅에 골고루 뿌리 떨어지는 꽃마다 꽃이 피어서 봄맞이 하리 아마 이런 내용들이 아주 감동적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상만 감독님이 찍는 장면과 마지막 여순 아주 싸늘한 콘크리트 세멘 바닥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2005년도에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전 김대중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연히 단재 선생님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죠. 주위 사람들이 아주 놀랄 만큼 두 분이 아주 명쾌한 토론이 있었죠. 우리 이 김기남 노동당 비서도 단재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잘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도 우리 김대중 선생님의 늘 뭐 희호라든지 인내천 이렇게 쓰고 계셨고 또 우리 해박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단재에 대한 지식이 이 정도 깊을 줄 몰랐다. 이렇게 김기남 그 비서가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속한 것이 다음에 우리 만나서 좀 더 깊게 얘기를 하자. 그리고 북한의 인민대학습당에 보관되어 있는 단재 유고 그걸 같이 우리가 활용을 하자.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영화를 같이 제작을 하자. 이렇게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조그만한 소망은 그때 약속했던 단재 선생님의 일대기 영화를 제작해서 우리가 역사 독립 운동가들의 영화 밀정이나 암살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단재 선생님의 그 일대기를 빨리 우리가 남북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해서 우리가 다 같이 보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염원을 간직하면서 오늘 부족하지만
단재 선생님의 시에 대한 세상 시경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제 7편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오늘 시상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은 단재 선생님의 그 아나키스트 활동, 그리고 또 아나키스트는 무엇인가 그런 해석 이런 데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